오늘 아침까지 내가 쓰던 칫솔이에요. 부디 당신은 나보다 오래 버티길. 결혼식 당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저는 그 여자의 차갑고 공허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초췌하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그녀는 짐 가방을 들고 저택을 빠져나가면서 제 귓가에 그렇게 속삭였죠.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는 조금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금 연주자.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러줬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음악을 사랑해주는 관객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300석 정도 되는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거의 만석이었죠. 무대 조명이 켜지고 제가 해금을 들어 올렸을 때 객석 한가운데 앉은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5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잘 다려진 정장에 백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 연주 내내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떨리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평생 무대 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라 남자들의 시선 같은 건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무언가, 강렬하고 집착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밖에 명성그룹 강태준 회장님이 계세요. 명성그룹.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사람이죠. 왜 그런 분이 저를 찾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을 열자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까 객석에서 저를 바라보던 바로 그 남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연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평생 들었던 음악 중에 최고였어요. 그리고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죠. 다음 독주의 일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독주회는 한 달 후였습니다. 예매가 시작되고 며칠 후 매니저에게서 황당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누가 전석을 다 사버렸어요. 한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300석, 거의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한 사람이 결제했다는 거예요. 공연 당일 객석에는 단 한 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죠. 텅 빈 공연장에서 저 혼자 연주하고 그분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무대로 올라와 큰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주시겠습니까?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국보급 해금이 들어 있었어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 악기가, 이건 너무 비싼 겁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이에요. 그 후로 강태준 회장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선물, 해외 유명 음악회 초대.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였어요. 그는 늘 신사적이었고
제 음악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 박소영만이 유일하게 제게 쓴소리를 했어요. 소영이는 방송국 PD로 오랫동안 연예계와 재벌가 이야기를 많이 접한 사람이었죠. 유나야, 정신 차려. 강태준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 여자 편력 엄청나. 결혼만 4번째고 여자들 갈아치우는 걸로 유명해. 너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집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40이 넘도록 연주에만 매달리며 살았던 제게 처음으로 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구애를 해주는 게 너무 달콤했거든요. 소영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태준 씨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 진심이 느껴져. 그해 가을 강태준 회장은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오케스트라까지 준비해서 말이에요. 서윤아 씨,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당신을 제 곁에 영원히 두고 싶어요. 당신이 낳아줄 아들에게 제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예술품. 그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냥 그분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 연주자 생활을 접기로 했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면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행복을 누려보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태준 회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후 처음으로 제가 앞으로 살게 될 저택으로 향했죠.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궁궐 같은 한옥 스타일의 거대한 저택,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입구에 도열해 있는 집사와 하인들. 그들은 저를 맞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전혀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저택 안쪽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초췌하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녀는 큰 캐리어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죠. 강태준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바로 앞에 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 신부시군요.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축하가 아닌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오늘 아침까지 내가 쓰던 칫솔이에요. 침대 시트도 그대로고요. 제가 어제까지 그 방에서 잤거든요. 부디 당신은 나보다 오래 버티길 바랄게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제게 자신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이미 이혼이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었죠. 그런데 전처가 오늘 아침까지 이 집에 있었다고요? 어제까지 같은 침대에서 잤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손을 잡았어요. 자, 들어가요. 당신의 새 집입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전처가 탄 차가 떠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신데렐라 같은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들어온 곳은 황금으로 치장된 새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집사가 저를 안내한 방은 화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였지만 전처의 말대로 침대 시트에서는 미묘하게 다른 사람의 향기가 났어요. 화장대 서랍을 여니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헤어핀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회사 일이 있다며 저택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신혼 첫날 밤인데도요.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저는 아침 일찍 김 집사에게 불려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강태준 회장의 오른팔이자 이 저택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어요. 그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하더니 큰 상자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터 이것만 입으시면 됩니다. 상자를 열자 화려한 한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전통 한복들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물었죠. 이걸 매일 입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 집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양복이나 청바지 같은 건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일상의 모든 것이 통제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은 회수당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집사를 통해서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요. 친구 소영이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하자 김 집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방송국 PD 같은 분들과 어울리시는 것은 가문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무거운 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저택 안에만 갇혀 있는 살. 그게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저택에 들어왔고 올 때마다 저를 마치 전시품 감상하듯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당신은 한복이 잘 어울려요. 내 예술품 컬렉션 중에서 최고입니다. 예술품, 컬렉션. 그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나 무섭게 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제 해금을 찾았습니다. 음악만이 유일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방 어디에도 해금이 없었어요. 하인에게 물어보니 회장님께서 서재로 가져가셨다고 했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강태준 회장이 나왔습니다. 웬일이세요? 그의 표정은 귀찮다는 듯 했어요. 제 해금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내 서재에 잘 보관해뒀어요. 이제 당신의 연주는 오직 나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연주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무대에 서서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소유니까 당신의 연주도 당연히 내 것이에요. 가끔 기분 좋을 때 내가 듣게 해줄게요. 그는 서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음악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수집한 거라는 걸. 소영이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 회장이 드물게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낯선 10대 소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까칠해 보이는 인상에 저를 보는 눈빛이 적대적이었어요. 소개합니다. 내 아들 강현민이에요.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살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드님이요? 언제? 어떻게?
강태준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예전에 만났던 여자한테서 낳은 아이인데 이제 엄마가 해외로 이민 가면서 나한테 보냈어요. 당신이 잘 돌봐주면 되겠네요. 사전 논의도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어요. 현민이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엄마로 안 볼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여자일 뿐이잖아요. 강태준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기까지 했어요. 그 후로 저의 생활은 더 지옥이 되었습니다. 현민이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식사 시간에 제가 차려준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리기도 했고 아줌마 물 좀요라며 하인 취급을 했습니다. 김 집사도 다른 하인들도 현민이 편만 들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재벌가에 시집 간다고 했을 때 무척 걱정하셨거든요. 유나야, 돈 많은 집이 다 좋은 건 아니란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니?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소영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제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내 아이, 내가 낳은 아들이 생기면 이 집에서 제 위치가 확고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하녀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병원에 계신데요. 빨리 와보시라고. 저는 곧바로 강태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딱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다녀오게 해주세요. 강태준 회장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가 가문의 체면이 깎여요. 재벌가 며느리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보낼 테니까 그걸로 효도하세요. 병원비는 내가 다 낼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강태준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서윤아 씨, 당신 입장을 망각한 것 같은데 당신은 이제 강씨 집안 사람이에요. 친정은 버려야 할 과거고 이 집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보기 흉하니까. 저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저는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새장 속의 새처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김 집사에게 물어봐도 친정 쪽 연락은 제가 차단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어린 하녀가 다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친정에 전화를 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새벽에 집사님들이 모두 잠들면요. 그녀는 저를 너무나 안쓰럽게 봤던 거예요. 새벽 3시 하녀가 제 방으로 몰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친정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한참 울리다가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약하고 가늘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 유나야. 유나. 아, 우리 딸. 엄마, 미안해.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안 돼. 유나는 그냥 거기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두고 어떡해.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 엄마는 그걸로 됐다. 엄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유나야,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녀가 황급히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 가쁜 숨소리, 그 작별의 목소리,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딸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를, 이 집을, 이 모든 것을 증오한다고. 저를 이렇게 만든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직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갇힌 새였으니까요. 복수는커녕 이 집을 빠져나갈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이 저를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울었어요? 저는 그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는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병원비는 보냈으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이 신경 쓸 건 이 집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니까 단정하게 준비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장식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어머니의 생사조차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해금 연주자 서윤아는 그날, 그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여자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것이라고. 제 이름을, 제 자유를, 그리고 제 존엄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용찬이. 제 뱃속에서 10달을 함께 지낸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제 편인 존재였어요. 출산실에서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죠. 강태준 회장은 아들이 태어나자 잠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 혈통이야. 잘생겼어. 그는 아기를 보며 그렇게 말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도구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고 와도 용찬이 얼굴만 보고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저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죠. 어느 날 김 집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제 앞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연예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명성그룹 강태준 회장, 톱스타 한유라와 열애설. 사진 속에는 강태준 회장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여배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한유라,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 하면 시청률이 30%를 넘는다는 그런 스타였죠. 이게 뭡니까? 김 집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저 배우분과 자주 만나십니다. 사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소영이가 경고했던 대로 이 남자는 여자를 수집하고 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으시는군요. 회장님께서는 원래 그러십니다. 사모님이 네 번째이신데 이전 사모님들도 다 비슷하게 교체되셨습니다. 교체? 그 단어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던 거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인이 문을 열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유라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찬이를 안고 거실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어 영광이네요. 강 회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나요? 제가 차갑게 묻자 한유라는 다리를 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슬슬 자리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회장님도 저한테 완전히 빠지셨거든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회장님이 이제 집에도 안 오신다는 거.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알죠. 회장님 와이프 자리요. 근데 그게 뭐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사모님도 누군가를 밀어내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는 사모님이 밀려날 차례라는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표지에는 강태준 회장과 한유라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한유라, 재벌과의 결혼 초입기 였습니다. 이미 언론 플레이도 다 시작했어요. 곧 회장님이 사모님한테 이혼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끌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시는 게 어때요?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으시고요. 저는 용찬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재벌 회장의 아내 자리가 탐이 나서 저를 쫓아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아, 화내지 마세요. 저도 사모님 입장 이해해요. 근데 현실을 봐야죠. 회장님 마음은 이미 떠났잖아요. 한유라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그 아기 귀엽네요. 근데 아들 낳았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회장님한테는 아들이 이미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아기는 그냥 사모님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용찬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강태준 회장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를 마주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유라 씨가 오늘 여기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 여자가? 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거야 뭐 나중에 생각해보죠. 나중이요? 회장님은 지금 저를 배신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강태준 회장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신? 웃음네요.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게 있었나요? 당신은 내가 수집한 예술품이었고 아들 낳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역할도 끝났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강태준 회장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그와 한유라의 데이트 사진이 실렸고 저는 저택에 갇혀 오직 용찬이만 안고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집사가 직접 전화를 받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친정아버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1년 만에 듣는 친정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회장님 허락을 받았으니 오늘 오후에 잠깐 만나보시죠. 아버지와의 만남은 저택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유나야.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인데. 네, 아버지. 엄마는 좀 어떠세요?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돌아가셨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다 끝났고 지금은 낙골당에.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에요? 그럼 제가 전화했을 때. 그래.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나서 그날 밤에 가셨단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한 달 전이라고요? 그럼 저는 왜 몰랐던 걸까요? 왜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유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 집 사람들이 막았어. 회장님이 내가 충격받을까봐 알리지 말라고 하셨대.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하고. 강태준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일부러 제게 어머니의 죽음을 숨긴 거였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는 것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도 막았던 겁니다. 아빠,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를 보고 싶다고. 유나 목소리만이라도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가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그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딸로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강태준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회장님 계신 대로 가주세요. 당장요. 그 기사는 당황했지만 제 기세에 눌려 회사로 향했습니다. 명성그룹 본사 회장실. 저는 비서들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유라가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숨겼군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제가 소리치자 강태준 회장은 귀찮다는 듯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알았으면 어차피 갈 수도 없었을 텐데 뭐.
쓸데없이 스트레스만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쓸데없다고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시끄럽게 왜 이래요? 어차피 죽은 사람 살아 돌아오나요? 이제 시끄러운 장모 하나 없어져서 당신한테도 잘된 일 아니야? 쓸데없는데 신경 끄고 내 아들 교육이나 잘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한유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보기 안 좋잖아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괴물과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증오, 그리고 복수심. 그날 밤 저는 용찬이를 재우고 나서 몰래 제 방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어린 하녀가 1년 전에 몰래 준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나야. 유나야. 유나. 세상에, 내가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소영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소영아, 나 좀 도와줘. 나 이제 싸울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저 악마한테서 벗어날 거야. 내 인생을 되찾을 거고 내 아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남자한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수했던 해금 연주자 서윤아는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복수를 위해 살아갈 새로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와의 통화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재벌가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강태준 회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한유라가 조롱해도 참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얌전해진 것처럼 보였죠. 김 집사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많이 순해지셨네요 라며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어요. 제가 원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방심하게 만드는 것. 소영이는 곧바로 움직여줬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소개해준 최 변호사를 몰래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는데 과거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서윤아 씨, 강태준과 맞서 싸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 언론도 법원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거예요. 제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최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태준의 비자금, 여자관계, 당신을 학대한 증거들,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게 휴대폰을 몰래 빌려줬던 그 어린 하녀, 이름은 지수였어요. 저는 지수를 조심스럽게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제가 곧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때 당신도 함께 나가지 않을래요? 제가 다시 일어서면 당신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줄게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회장님의 서재, 서류들, 그분이 집에서 하는 통화 내용들, 가능한 건 다 기록해 줄 수 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저도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회장님은 저희 하인들한테도 정말 나쁜 분이에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수가 몰래 촬영한 서류 사진들, 녹음 파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강태준의 비자금 계좌 내역, 한유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의 미래 증거들, 그리고 저를 모욕하고 학대한 기록들까지. 특히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재에서 한유라와 통화하는 내용을 지수가 녹음한 거였어요. 그 파일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걔는 그냥 애 낳는 씨바디였어. 내 컬렉션 중에서 제일 시시한 년이었지. 이제 아들도 얻었으니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버릴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 파일이 결국 그를 무너뜨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고 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뒀어요. 소영이는 제 컴백 독주회를 위한 공연장까지 섭외해놨습니다. 그날은 강태준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용찬이를 안고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지수가 CCTV를 일시적으로 끄는 것을 도와줬고 소영이가 보낸 차가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지수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곧 다시 연락할게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황금 세 장을, 그 지옥을 2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좁고 초라했지만 그곳은 제 공간이었어요. 용찬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유나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틀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소영이가 주요 언론사들을 모두 불러줬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을 때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에는 7년 만에 다시 잡은 해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금 연주자 서윤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음 달 제 컴백 독주회를 개최합니다. 제목은 눈물 어느 여인의 진실입니다. 둘째, 저는 현재 명성그룹 강태준 회장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지난 7년간 저는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를 잃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을, 제 음악을, 그리고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의 조언대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론은 폭발했어요. 서윤아, 7년 만에 컴백. 그러나 이혼 소송? 명성그룹 회장, 또다시 이혼 위기. 재벌가의 어두운 그림자. 서윤아가 밝히지 못한 진실은? 여론은 제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고 제 컴백을 응원해줬어요. 독주의 티켓은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사흘 후 언론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제게 불리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윤아, 실은 혼외 정사, 익명의 증인 폭로,
명성그룹 회장 측 아내의 거짓말과 배신 주장. 서윤아, 정신과 치료 기록 있었다. 신빙성 의문.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 쏟아졌어요. 강태준이 돈으로 언론을 매수한 거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윤아 씨,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강태준 측에서 증인들을 대거 매수했어요. 당신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7년 동안 그 집에 갇혀 있었는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정은 증거와 증언으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쪽에서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양육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강태준 측 변호사는 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어요. 서윤아 씨는 강태준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매수된 증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둥, 제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둥.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7년 동안 그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어떻게 외도를 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를 가뒀다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나요? CCTV는 이미 강태준이 다 지워버렸을 거고 저를 도와줄 증인도 없었어요. 지수는 이미 저택에서 해고당했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도 고전하고 있었어요. 윤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육권을 따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준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안 돼요. 용찬이는 제가 꼭 지켜야 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컴백 독주의 준비를 하면서도 법정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밤마다 용찬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한 카페에서 강태준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윤아 씨,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제안하죠. 지금 당장 컴백 독주에 취소하고 법정에서 모든 소송 철회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요. 그럼 아들 얼굴은 평생 보게 해줄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 물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면접교섭권만 주는 거지. 그게 싫으면 아예 아들 얼굴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이 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독주회까지 일주일 남았죠? 그때까지 생각해봐요. 나한테 빌면서 살 건지 아니면 아들 잃고 혼자 살 건지. 강태준이 나간 후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제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윤아야, 사랑한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소영이와 최 변호사를 불러 마지막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독주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윤아, 우리한테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어.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녹음한 그 파일 말이야. 강태준이 너를 모욕하는 내용.
그걸 독주회에서 공개하는 거야. 하지만 그건 불법 녹음 아니에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 증거로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여론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태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독주회에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제 인생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승리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저는 해금을 꺼내 들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를 가장 중요한 무대를 위해서요. 독주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용찬이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공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야, 긴장돼? 응. 떨려.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너 정말 대단해. 7년 전 그 순수했던 유나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 몰랐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 거지. 어머니도 제 음악도 존엄도 다 잃었잖아. 이제 남은 건 용찬이뿐이야. 그 아이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7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습니다. 분장실로 들어가자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악플이 적힌 쪽지들도 있었습니다. 돈 밝히는 여자, 재벌 우려먹기, 아이 엄마 자격 없음. 저는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이제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후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공연 시작 1시간 전 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 준비됐죠? 영상은 제가 음향 담당자와 협의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를 때 자동으로 재생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유나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강태준은 끝까지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미 7년 동안 지옥을 견뎌왔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남자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예요. 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객석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무대 옆 모니터로 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 저를 비난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스캔들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까지. 그리고 저 멀리 VIP석에는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그의 옆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오만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7시 객석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조명만 켜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1200석이 가득 찬 공연장.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없이 해금만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현해댔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7년간의 고통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없었던 슬픔, 황금 세장에 갇혀 자유를 잃었던 절망,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견뎌야 했던 모욕. 그 모든 것이 해금 소리에 담겼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를 비난하러 왔던 사람들조차 점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제 연주 속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분노, 증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는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가장 높고 날카로운 음이 공연장 전체를 울렸어요. 바로 그때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강태준 회장의 서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아, 걔는 그냥 애 낳는 씨바디였어. 내 컬렉션 중에서 제일 시시한 년이었지. 순진한 척하는 게 웃겼다니까? 해금이나 켜는 촌스러운 여자를 내가 왜 좋아해? 그냥 아들 필요해서 데려온 거지. 한유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도 참 나쁘세요. 근데 진짜 이제 버리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아들도 얻었으니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지. 어차피 그 여자 친정엄마 죽었다는 것도 숨겼는데 뭐. 장례식도 못 가게 막았어. 재밌더라. 그 여자가 울부짖는 거. 완전 개 같더라고. 공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모욕하는 장면, 비자금을 논의하는 장면,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이런 여자들은 말이야, 딱 써먹고 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재벌이니까 다들 꼬리치면서 기어들어오잖아. 서윤아도 마찬가지였어. 국보급 해금 하나 줬더니 바로 넘어오더라고. 저는 연주를 계속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들을 다시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을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1200명이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알게 될 거였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저런 놈이 재벌이라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관객들이 강태준이 앉은 VIP석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한유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졌고 강태준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기자들로 막혀 있었어요. 소영이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저 발언이 사실입니까? 부인을 저렇게 모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장모님 장례식을 못 가게 막은 게 사실입니까?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해금 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객석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공연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영상은 모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SNS에서는 삽시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명성그룹 강태준, 인간 이하의 막말 논란. 서윤아, 7년간의 학대 끝에 진실 밝혀. 재벌의 민낯. 강태준 회장 사과는? 명성그룹 주가는 다음 날 하한가를 쳤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어요. 강태준의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회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일주일 후 양육권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판사는 강태준 측 변호사의 주장을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피고 측이 증인 매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태준은 법정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은 없었어요. 한유라도 그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서윤아에게 미성년자 강영찬의 단독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피고 강태준은 위자료 50억 원과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이겼어, 윤아야. 내가 이긴 거야. 이혼 소송도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제 이름을, 제 자유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을. 6개월 후 저는 작은 한옥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용찬이가 뛰어놀았어요. 이제 3살이 된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해금을 연주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해서, 제가 행복해서 켜는 연주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용찬이가 해금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해금이라는 악기란다.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거야. 나도 해볼래. 저는 웃으며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활을 움직였어요. 서툴지만 귀여운 소리가 났습니다. 잘했어, 우리 용찬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저는 화려한 삶을 꿈꿨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을 원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졌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거짓도 속박도 없는 삶. 그날 밤 용찬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겼어요. 제가 해냈어요. 이제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가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아야, 너 정말 대단해.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 강해진 게 아니야, 소영아. 그냥 살아남은 거지. 그리고 깨달은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게 뭔데? 저는 마당에서 노는 용찬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유, 그리고 존엄. 아무리 큰 돈과 권력이 있어도 자유와 존엄을 잃으면 그건 황금 세 장일 뿐이야. 나는 이제 세 장 밖으로 나왔어. 다시는 누구의 소유물이 되지 않을 거야. 소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널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해금을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별빛 아래에서 연주했어요. 이번에는 슬픈 곡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곡이었죠. 제 연주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으셨고 어떤 아이는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화려한 무대도 수천 명의 관객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용찬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죠. 재벌가의 며느리 서윤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서윤아가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유로우며 당당한 엄마이자 음악가로.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